안녕하세요. 김은경의 지구전입니다. 세계가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기록적인 더위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아직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바꾸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수익을 줄이더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기업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펴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두 번째 편에서 그 수단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분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요. 또 파리협정 6조의 국제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의욕적으로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사업을 시작하신 오대균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대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으로 논의된 역사가 굉장히 길지요. 1992년 이렇게부터 시작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벌써 30년인데요. 그동안 그런 그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에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하셨죠? 네. 어떤 회의들을 주로 참여하셨어요? 저는 리우 회의에서 그 세 가지 대표적인 환경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 근데 저는 그 가운데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일을 했고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대표단으로 기후변화 협약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관련한 논의들을 했던 과정들을 쭉 같이 하신 건데요. 그런 논의들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돼서 지금까지 왔나, 이렇게 간략하게 좀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기후변화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산업활동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일을 만들어낸 핵심적인 주체는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선진국들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는 개발도상국들이 보고 있는 이런 그 나누어진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단순히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선진국들이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동안 입어온 피해, 그리고 그 피해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들을 어떻게 보상해주고 또는 어떻게 피해가 덜 일어나게끔 할 것인가라는 그 중심으로 주제가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오면 모든 국가들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데까지 협의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 사실은 한쪽에서는 기후변화가 실제로 있다라는 주장과 한쪽에서는 거짓말이다. 저거는 그냥 그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거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었죠. 네. 그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학적 입증이라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가졌고, 그게 이제 IPCC라는 기구가 담당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IPCC가 최근에 낸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그 과학적 논쟁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IPCC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천여 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연구 결과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정말 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보고서로 분석해서 내고 있습니다. 6차 보고서까지 나왔고요. 6차 보고서까지의 핵심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말 수천 년 이내에 이런 적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한 행동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우리가 지금 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20년 이후에나 제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를 입증해라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잖아요. 30년이라는 것을 그 입증하는 데 매달리는 바람에 지금은 이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져 버린 거 아닐까요? 입증하는 데 걸렸다기보다는 실제로 그걸 느끼는 데 걸렸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 안에 뭐가 있냐면 과학적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불확실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되돌려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좀 불확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면 되돌려 놓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30년 전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지를 사람들이 느끼는데 30년이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행동은 그럼 변했을까? 그렇게 보면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이 정말 그렇게 변했나요?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후변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 유럽 지역은 그래도 생각들도 많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다른 지역들은 좀 여전히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누구나 내세우고 있어서 성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후변화의 원칙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그 이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추가적인 노력을 우리가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정말 몇 사람이나 지구상에서 몇 사람이나 추가적인 노력을 더 했을까? 이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세계가 30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서 이제 그 모든 국가들이 이 행동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데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각국이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온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되돌아갈 수는 없을 거다. 방향은 이제 설정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뭐 최근 들어서 선진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사실 꼭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만큼 이제 받아들여지고 인식하고 있다. 즉 방향과 속도는 정해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정말로 답을 풀어내는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된 거는 2015년에 파리 협약부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파리 협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2050년까지 세계가 1.5도씨 이상 기후가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이 자기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국가 감축 목표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바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그 기후 변화가 인류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IPCC 보고서에서 각국, 전 세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크게는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그걸 나누어서 각국이 자국의 현재 상황에 미루어서 할 수 있을 만큼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노력, 즉 정말 야심차고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꽤 높은 목표를 제출을 하고 그 목표라는 게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야, 현실성 없는 목표잖아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제출하고 있는 국가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현실성이 없을 만큼 매우 노력을 해야 되는 목표를 내야 한다고 원래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어 보일 만큼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나 내게 했고요. 사실 이전에 있었던 파리협정 이전에 있었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만의 목표를 만들어냈었고요. 그러다 보니 최대 배출국인 중국이 빠졌고 미국은 의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배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미국이 빠져서 이런 상태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해서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각국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적어서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국가 감축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억나는 게 오바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2015년에 파리협정에 그 협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자발적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각국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 국가별로 좀 낮게 설정하려는 그런 그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온실가스는 에너지 사용에서 많이 나오고 에너지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경제 성장과 직결되어 있어서 감축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IPCC에서 선진국은 이 정도, 개발도상국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 비슷한 걸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토의정서에서 이미 목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후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파리협정의 국가 감축 목표를 낼 때는 진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전에 가졌던 목표보다는 더 세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매 5년마다 갱신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점점점 센 목표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 5년마다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의무를 지는 이제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되는 국가가 됐는데요. 이때 우리는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궁금하네요. 논의가 잘 이루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국민 이해 당사자들이 잘 참여해서 그 자기의 의견을 잘 내놓고 그리고 추가적이며 정말 야심찬 목표를 만들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점 경제 규모가 커가면서 선진국 대열에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그 부담을 느끼게 돼서 그걸 전제로 목표를 설정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때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자발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걸 국제사회에 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전의 원칙에 따라서 그때 자발적으로 냈던 2020년의 목표보다는 더 강한 목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파리협정에 따라서 목표를 낸 게 2030년 국가 목표인 것이고요. 그게 2020년 목표 대비 강하게 설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다. 뭐 수치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다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러기엔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대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5억 3천만 톤 그 정도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냈던 2020년 목표가 사실은 그 감축 목표라기보다는 일종의 배출 목표. 난 이만큼만 배출하겠다죠.
그게 2020년에 낸 게 5억 4,300만 톤이었습니다. 5억 4,300만 톤만 배출하겠다가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이미 2020년은 지나갔죠. 7억 톤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목표치를 엄청나게 상회한 거고요. 목표 달성을 못한 거죠. 그래서 좀 2030년 목표는 그거보다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5억 3,600만 톤만 배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2020년 목표에서 비교하면 1,000만 톤도 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배출량이 7억 톤이니까 그걸로 대비하면 사실 꽤 줄이는 양입니다. 그래서 5억 3,600만 톤을 정했고요. 그게 두 차례 수정을 거쳐서 이제 4억 3,600만 톤만 배출한다고 하는 2030년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국가 감축 목표를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거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NDC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NDC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감축 목표를 이제 영문으로 그냥 줄여서 저희가 NDC라고 하죠. 그 NDC를 이제 줄임말이니까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이 자기가 결정해서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기여한다. 내 기여 몫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내가 정한 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처음 이제 5억 3,600만 톤으로 했던 것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어떤 그 국제적 압력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목표를 설정할 때 좀 어렵지만 BAU 대비 목표라는 걸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30년에 우리가 이만큼 배출할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만큼 배출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가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가정이 잘못되면 목표라는 게 다 잘못됐다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BAU 대비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배출했던 양 기준으로 얼마를 줄일 것인지 라고 하는 그 과거 연도의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목표를 확정하자, 수치를. 이렇게 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목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에 우리나라가 7억 2,700만 톤을 배출했는데요.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 2,700만 톤 대비 40% 줄인 4억 3,600만 톤을 2030년에 배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이제 좀 더 구체화되었고 그것들이 각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4% 할 거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성, 또 이게 과다하게 감축 목표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이 기준을 바꿔서 특정 연도 2018년을 기준으로 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거버넌스 과정도 꽤 충실하게 됐죠, 이쯤에서는. 네. 그 당시에는 전에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전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목표 수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계산을 뭐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측면이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부분에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좀 선진국답고 그리고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수치, 이런 형태로 목표가 만들어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인가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2050년을 탄소 중립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도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죠. 가장 의미가 있는 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국민 모두가 2050년까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며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되려면 매년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하는지 대략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방향과 속도를 그
하나의 이렇게 문장에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기업들이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2050년까지 내가 경영을 해 나가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을 좀 제시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국제사회의 압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저도 그 베를린에서 있었던 그 당사국회의에서 정말 현장에서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뭐 이 최고로 악당 국가 뭐 이런 투표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약간 그 무임승차 뭐 악당 국가 이런 비판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자면 우리나라의 목표가 그럼 다른 나라들의 NDC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30년 현재는 어느 나라나 다 2030년의 국가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목표라기보다는 아직은 비전 이런 것이죠. 그런데 2030년의 목표치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족해 보이냐면 2050년의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그 하향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2030년엔 사실 좀 더 많이 해야 2050년에 탄소 중립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2030년의 목표가 좀 약하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여기 표를 이제 보여주시면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좀 상황은 다르긴 한데요. 이제 EU를 전제로 하면 EU는 워낙 목표가 세기 때문에 19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세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는 2005년 대비로 되어 있고요. 일본은 심지어 2013년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우리보다 높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수치 자체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정말 어쨌든 2030년에 하기로 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2020년에 목표를 발표해 놓고 너무도 많이 이제 격차가 심할 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달성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격차가 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지으면서 배출량이 늘어나는, 그래서 목표는 존재하나 실제 행동은 배출량이 늘어나는 형태로 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어서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한 의미 있는 선언들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비판들도 또 있었죠. 우리나라 NDC가 갖고 있는 어떤 비판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단 최종 목표는 탄소 중립이어야 한다. 그것으로 가까이 가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기존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좀 지나치게 높게 잡아서 자꾸만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각 부문별로 보면 보통은 에너지를 전환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그다음에 산업 부문, 건물 부문, 수송 부문, 농림축산 부문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의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정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을 더 낮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2018년에 우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점에 대한 것도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예, 언제가 정점이 될 것이냐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인데요. 정점을 가능한 한 빨리 찍고 내려가야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한 2025년에서 2030년쯤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땡겨져서 2020년대 초반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되다가 실질적으로는 최근 나타난 수치로는 2018년에 7억 2,70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물론 2019년, 20년, 21년은 코로나 사태가 좀 반영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이 떨어진 경향이 유지될 것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현재 우리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기에는 어쨌든 2018년이 정점인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로 발생된 것들이 정말 추세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변동이 될지는 약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를 이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발표가 올 상반기에 있었으니까 2023년도 배출량이 실제로 나오면 이제 줄어든 게 좀 고착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아갈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2023년도 2018년 정도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걸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걱정이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이 목표를 설정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이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파리협정의 국가감축 목표, 제출한 국가감축 목표는 사실은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결정해서 내가 기후변화에 이만큼 공헌하겠다라고 낸 거라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구속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전 세계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약간 오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외교적으로 외교하시는 분들은 그걸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우리가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는 이만큼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널리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제 느낌엔 국가 신용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다. 저 나라는 안 하는구나, 하겠다고 하고 그게 바로 신용도잖아요.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금융이나 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콕 찍어서 저 나라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경제나 산업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되는 그런 걸 만들고자 했던 체제가 파리협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에다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는데요. 그럼 제출하고 나면 우리가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감축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표를 보고 같이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부문별로 얼마만큼만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부문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줄어드는 건 이 부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술이죠. 어떤 기술을 어떤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석탄 보일러를 그만 쓰고 가스 보일러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사실은 부문만 있어서 이걸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죠. 정부는 각 부문별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어떤 기술로 바꾸어서 이 수치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긴 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문제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나 그 기술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는 전환과 배출,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서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게 거의 강력하게 가는 유일한 정책 아닌가. 다른 부분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거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행 수단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그 해외에서 비판을 했던 부분이 해외 감축 부분이었는데요. 왜 비판을 받는 건지,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감당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해외 감축분에 관한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감축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 감축하기에는 감축의 잠재력이나 아니면 비용 같은 것들이 좀 비싸니까 해외에서 감축하고 그 실적을 내가 노력한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산정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 아무래도 감축은 특히 이제 선진국과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기후변화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밖에서 줄인다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외 감축 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만큼을 하겠습니다라고 수치화시켜서 발표한 국가 감축 목표를 발표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이 부문별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나누어서 말한 나라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세분화해서 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글쎄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각 부문별 어떤 이해 조정이 안 된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있지만 사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러면서 해외 감축분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적어냈고요. 별도로 적어내다 보니 사실은 그 수치가 저는 엄청 문제였다기보다는 별도로 적어냈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적인 논란이 성격이 있다. 그렇게도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외 감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단이 지금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당시에도 그렇고 조금 사실 해외 감축이라고 하는 건 감축이 일어나는 장소만 해외라는 것이지 감축을 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수단은 다 사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쓰겠다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게다가 해외 감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축량을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요건 같은 것들을 만족시켜야 하고요. 그거의 상당 부분은 해외 감축이 일어나는 장소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감축을 하고 그 실적을 가져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의 노력이면 국내에서 좀 더 많이 하지 그걸 굳이 해외에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숫자를 딱 박아서 낼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게 부문별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과제를 주는 거잖아요. 산업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줄여야 되고 또 전환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 목표들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거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해외 부분은 그게 누구한테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주는 건지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여기 보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나눠져 있어서 거긴 이미 내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구나를 알겠는데 해외에 그러면 그럼 이건 주체가 누구지? 이게 이제 불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협약에 진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정책을 뒤로 돌리고 싶은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그래서 그럼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부분의 목표를 얼마만큼 줄여주고 어떤 부분의 목표를 얼마만큼 늘려주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NDC의 그 실행 수단에 대한 변화들을 좀 준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올 초에
있었죠. 1분기 때. 2030년에 4억 3,600만 톤만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다만 어느 부분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조정했습니다. 특히 산업 부분에서 줄여야 될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고요. 산업 부분에서 줄여야 할 것을 전력의 생산이나 그다음에 해외 부분으로 이전시켜 버렸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좀 덜 힘들게 하고 전력 생산을 좀 할 때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하자라고 이제 옮겼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산업계가 아무래도 덩치가 큰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요구를 좀 수용해서 산업계 부담을 좀 완화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산업의 그 부담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이 국가 NDC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목표 달성에는 당연히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산업 부문이 훨씬 더 부담이 크니까 못하고 건물이나 수송은 할 수 있고 꼭 그럴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산업 부분만 배출량을 줄이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줄이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건물이나 수송이 훨씬 더 적게 들어서 그쪽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 부분의 부담을 완화해 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의 부담을 늘리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은 좀 편안해질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는 더 어려워지고 국가 전체가 물어야 될 비용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산업 부분의 부담을 그냥 전 국민이 나누어 갖게 됐다. 단순히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늘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산업 부분의 목표를 감축하면서 이제 늘어난 게 두 부분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전력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해외 부분인데 해외 부분은 이제 그 모호한 것이 더욱 모호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환 부분의 목표를 늘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재생에너지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전력을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조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거니까 당연히 전환 부분에서 더 많이 줄이려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원자력으로 메꾸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원자력을 좀 더 늘림으로써 전환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좀 감당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그렇게 되려면 원전의 가동률을 좀 더 높여야 하거나, 가동률을 좀 더 높여야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짓거나 더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로 더 지어야 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어떤 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전을 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 밀접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늘었냐 줄었냐보다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또는 원전을 짓겠다 안 짓겠다가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적하고는 다른 쪽으로 자꾸 에너지 정책의 논점이 자꾸 흐려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이야기들을 짚어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논란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거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관되게
그 경제 쪽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죠. 근데 이 대응 기조가 사실은 저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이게 그러면 기후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줄여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경제가 더 성장하게 한다라는 목표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게 여기에 이런 생각에 기후 변화에 기업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아예 인식이 없는 거 아닐까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우리가 노동과 자본과 에너지를 집중 투입해서, 원자재를 집중 투입해서 양적 팽창을 늘리는 것을 성장이라고 해왔고요. 지금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의 방식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성장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 성장을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성장은 항상 어떤 무언가 양적으로 팽창해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발전은 어떤 내적 발전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좀 생각에 넣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곳에서 성장보다는 발전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질적 전환 같은 것들을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이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사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가 목표를 하고 각각의 산업이나 이런 것에서 그 실행 목표들을 내려받아서 그걸 이행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기후변화는 잊어버리고 경제성조차도 못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상적인 기조였다면, 이걸 깨고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NDC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런 목표들을 어떤 수단으로 감축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하고, 또 이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들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